우리가 은행 리스크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 리스크는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이런 리세션 우려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이런 쏠림 현상은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평가 시장에 고평가 종목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오늘 모신 분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 시장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 네. 이게 뭐 피치에서도 부정적 관찰 대상국에 올리면서 네. 증시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일단 현재 시장을 보시는지. 네. 일단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은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뭐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는 큰 확률이 높다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 재무부에 따른 유동성 긴축이 주식시장에 이제 6월에서 7월 정도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동성을 앞으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러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약세장 특징은 제가 머니톡에 나올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의 약세장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후퇴에서 위축기 정도에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아니면 강력한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히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할 거냐, 이게 지금 사람들 간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정도에 경기 침체가 올까,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지금이라도 주식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상반기까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증시는 좀 강해질 수 있다, 제가 3월달 정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나와서 상반기 정도에는 장이 부러지는 장보다는 밀릴 때마다 사든지 장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월 달에 SVB 사태 이후로 연준의 긴급 대출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따라서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서 갑자기 이제 연준이 긴급 대출을 이제 시중은행에 해주면서 유동성이 갑자기 좀 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약간 좀 전환했었고, 그리고 물가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그 내러티브가 계속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까지도 상반기긴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랑 물가 부분에서는 장을 부러뜨리기보다는 강력한 리세션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형 은행들이 이제 뱅크런이나 이런 게 터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과도하게 좀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소형은행의 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 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대신 이게 하반기가 되면 이 유동성이랑 물가에 대한 부분이 완전 정반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지만 유동성 부분들은 일단 6월에서 7월 사이에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건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그리고 물가 부분도 6월 달까지는 빠졌지만 7월 달부터는 이 작년의 그 기저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과 물가가 둘 다 만약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하면 지금의 올라가는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막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금리 레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요새 국채 금리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최근에 그 국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3.4 정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네. 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이유가 지금은 그 소형은행이 디폴트가 났을 때 리세션 우려가 강력해지다가 지금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리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 약간 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리세션을 반영하던 10년 금리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또 이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또 리세션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는 3.3에서 한 3.8 정도 밴드를 보고 있고, 3.3 수준에서는 현재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 3.8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미국채 10년물은 담기 매우 좋은 레벨대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7을 넘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5월 25일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부분을만 놓고 보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4% 5% 물가가 상승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뒷부분 넣었는데 그거는 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그 금리를 떠나서 이 물가 자체가 한 5%대 뭐 네. 이상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고금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일단 결론적으로. 네, 금리에 대한 피보팅이 상반기 때는 거의 뭐 올해 2번, 내년에 4번 막 인하하는 걸로 베팅을 했다가 또 지금 약간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5%가 저는 일단 물가가 5%로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는 안 보지만, 물가가 만약에 5%로 가고 다시 하반기 때 작년 상반기 정도 수준까지 튄다고 하더라도 미국제 10년물은 작년 전고점인 4.3%는 못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4% 수준도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일반적으로 10년물 이상의 미국채를 추종하는 뭐 TLT라든가 혹은 뭐 아주 용감하신 분들은 3배짜리 그 네, TMF 네, 맞아요.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것이 우리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가 높을수록 그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7 정도 네.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네. 이게 만약에 4 이렇게 간다면은 그 사이에는 이제 이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때 사신 분들은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뭐 10년물 금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그래서 네. 일단 요 금리 레벨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련하신 네. 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거에 저는 이번 올해 장세가 금융위기 때와 비슷할까? 아니면 IT 버블 때와 비슷할까? 아니면 뭐 과거 다른 시기와 비슷할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은행 리스크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 리스크는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먼저 금융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수준이 어떤 상황까지 왔고 10년물 금리 레벨대가 어떤 수준이면 진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프를 제가 2개를 갖고 왔는데, 위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그 금융위기 시기에서 S&P 500과 뭐 JP 모건 은행 주식, 그리고 미국의 빅뱅크 100개를 모아놓은 ETF,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다 가져왔어요. 그 흐름을 다 같이 보려고 동그라미 4개를 쳐놨는데, 그 4개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대를 보면 네. 2007년 6월 20일이었는데 이때 베어 스탠스라는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스멀스멀 하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렸기 때문에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못 올라가고 스멀스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S&P 500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강했어요. 뭐 베어 스탠스가 터졌지만 이거는 이 베어 스탠스만의 일부 국한된 거야라고 하면서 장은 리스크온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홈이랑 노더룩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실 모기지가 문제였거든요. 모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근데 지금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런 모기지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형은행, JP모건 이런 데는 전이가 안 될 거야. 그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때도 S&P 500은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나타났던 차별화는 S&P 500은 강했는데 미국의 이제 그 JP모건을 제외한 미국의 빅뱅크 100개 있잖아요. 100개를 모은 ETF. 이 부분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S&P 500과 은행 ETF 간의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근데 이제 이때는 AIG라고 하는 대형 보험사가
파산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게 사실상 대마불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G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제일 큰 보험사 중에 하나였고 그때부터 이제 S&P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여기는 리만 브라더스 터졌거든요.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이제 S&P가 50% 이상 내려앉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상황을 보면 지금은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가 미국채 10년물이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 또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것들이 망했던 시기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10년물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던 이유가 이때가 영국 보험사들이 이제 LDI라고 해가지고 영국 보험사들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파산 위험이 생기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 영국 장기채를 이제 매입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우려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때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텐데 이때 파란색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은행들을 모아놓은 ETF거든요. 이게 보면 S&P는 강해요. 그런데 이 은행 ETF는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200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동그라미와 지금 이번에 2023년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하락은 언제까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이제 미국의 그 빅뱅크 좀 큰 대마불사 은행들 중에서 한 군데가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S&P 500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디폴트가 하나가 나게 되면 그때는 큰 충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까지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빅뱅크에 대한 우려. 네 번째의 파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엄청난 하락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CS라든가 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이런 쪽에서 우려가 나왔을 때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이제 미국 외에 유럽 그 은행이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덜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네. 미국 내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S&P는 하락하기 시작할 네. 거고 그 폭이 좀 상당할 것이다. 네, 그게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두 가지 테일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 이슈에 따른 대형은행의 뱅크런 이슈에 따른 그 하락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하반기부터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많은 은행들 중심으로 이제 그 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은행 말고 대형 은행 한 군데도 사실 그거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회사가 터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라.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정도로 갈 것 같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파산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이제 충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진짜 금융위기, 2008년 네. 금융위기의 재현이 될 수도 있다. 네. 파산 얘기가 나오면. 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상단을 4%를 넘어가면 지금 금리는 사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질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 이슈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뒷장에 넣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랑 재무부는 그 리스크를 본인들도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것 같아요. 그 기준금리는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를 그냥 장기채를 매입을 하는 뭐 그런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그거는 더 이상 못 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0년물 국채 들고 있는 관련 그 ETF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수 하락하는 있죠. 만큼 네. 계속해서 날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채권을 좀 들고 가면 지금 주식은 사실 고평가라고 저도 뭐 보고는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다 팔라고는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주식은 가지고 가되 지금 어차피 레벨대가 좀 채권 금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채권으로 좀 해지를 해서 들고 가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제가 말했던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주식의 계좌를 좀 채권이 좀 이렇게
그 커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쏠림 현상에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오늘 엔비디아 25%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야, 시간으로. 시간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그게 시총이 삼성전자 3배예요, 3배. 그 무거운 천조 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20% 오르면 200조 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저도 보면서 이런 시총이 높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봤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 지수에서 나스닥 100 지수를 뺀 차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스닥 100 쪽이 점점 더 쏠림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쏠림이라는 거는 실적? 나스닥 100이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갔다, 주가? 그래서, 주가. 주가를 두 개의 주가를 빼는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를 과거 20년을 돌려보니까 항상 쏠림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한번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또 이번이잖아요. 근데 이때를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다 올라올 때잖아요. 네. 이때가 보면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를 올릴 때, 즉 대출을 이제 안 해주려고 할 때,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은행들은 대출을 쪼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기업이 제일 좋지? 그러면 현금이 많은 기업이 제일 좋겠구나. 그러면서 나스닥 100 중에서도 거의 뭐 10, 나스닥 10 안에 다 쏠려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사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지만 S&P 사실 올해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S&P와 나스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테크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의 비중이 가장 큰 차이거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1%의 테크 비중이 있는데 S&P 500은 30%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수를 산 사람들은 나스닥을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었을 거고요. 섹터를 산 사람들은 아마 차별화가 엄청났을 거예요. 테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 많이 수익이 났을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유틸리티, 뭐 부동산 이런 쪽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런 장이 올라갈 때도 소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테크 쏠림 그리고 나스닥 100의 쏠림 이는 지금 강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래프 3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IT 버블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 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차이고요. 파란색은 대출 태도 지수가 아니라 S&P 500의 흐름입니다. 이거 보시면 IT 버블 때도 보시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어요. 근데 S&P 500은 처음엔 안 빠지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빠지거든요. 이때 언제 빠지냐고 보면 이 버블이 꺼질 때. 이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금은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네. 전부 다 이게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IT 버블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가장 안전해. 그런데 결국은 그게 빠지면서 쏠림 현상은 해소되고 장은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면 지금 이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쏠림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까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쏠림 현상이 길게는 1년까지 갔었어요. 짧게는 네. 6개월.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쏠림 현상이 언제 해소되냐 하면 항상 버블이 꺼지거나 아니면 버블이 좀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리세션 우려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이런 쏠림 현상은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메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와서 거의 100% 100% 이상, 올랐죠. 네. 1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메타 사셨어요? 메타 들고 있으세요? 메타, 그렇지. 아니 그 메타 그 작년에 네. 그래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40%, 뭐 50% 이렇게 근처까지 갔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다시 그냥 다 플러스권으로 회복이 되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정리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그 빅테크 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더 이런 현상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저는 사실 나와서 매크로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메타, 뭐 엔비디아, 테슬라 다 기업들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기업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지금 사면
5년 뒤에는 이 가격보다 항상 올라가 있을 거라고 주가에 바텀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전체 시장이 고평가냐 아니면 적정이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어떤 종목을 사든지 그 수익이 시장이 고평가인데 종목을 고평가를 사버리면 그때는 큰 폭의 손실이 날 수 있고요. 그렇죠. 시장이 고평가인데 저평가된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최소한 고평가에 대한 시장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많이 높이지는 말자라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적정 수준이냐 아니면 진짜 버블이 다 꺼져서 저평가인 시장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때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어떤 종목을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고평가 국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버블이 지속되고 있고 좀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나 유동성 이슈에 따라서 좀 상승을 했었지만 하반기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시장이 고평가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주식의 비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평가 시장에 고평가 종목을 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